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매력적인 소통기관인 피부에 관해서 오늘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몇 번에 나누어서 피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영국의 정형외과 의사였던 폴 브랜드 2003년에 작고하신 박사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런던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때 나는 그윈 윌리엄스 박사에게 사사하는 큰 특권을 누렸다. 그는 인수를 강조하던 외과 의사였다. 난방이 열악한 병원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그는 나폴레옹처럼 오른팔을 위도 속에 넣고 다녔는데 환자들은 몰랐지만 그 안에 보온병을 숨기고 있었다. 윌리엄스 박사가 우리 인턴들에게 의뢰 경고하던 말이 있다. 뱃속 상태를 환자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내장한테 직접 들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보온병 덕분에 그의 손은 장기들이 하려는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환자의 병상 옆에 무릎을 꿇고 시트 안의 복부 위로 따뜻한 손을 살살 넣으라고 가르쳤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서서 하면 수직으로 손가락 끝밖에 닿지 않지만 무릎을 꿇으면 손 전체가 복부에 평평하게 닿는다. 처음부터 바로 문지르지 말고 한참 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배에 손을 대면 의뢰 복근이 방어반사로 갑자기 수축하는데 이때 촉진하는 손이 차가우면 복근의 긴장이 좀채 풀리지 않는다. 반대로 따뜻한 손으로 달래면 근육이 저절로 이완된다. 우리는 복부를 살살 어루만져 촉각의 신뢰를 얻어냈다. 일단 근육이 풀리면 단순한 호흡 활동에 따른 장기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따뜻한 손으로 하기 위해서 보온병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니고 손을 보온병에 녹인 것입니다. 윌리엄스 박사의 말이 옳았다. 숙련된 손으로 복부를 촉진하면 염증과 종양의 모양을 감지할 수 있으며 더 복잡한 절차들은 이를 확증해 줄 뿐이다. 촉각은 내게도 가장 소중한 진단 도구다. 나중에 인도에서 나는 퍼다, 이것은 막으로 여성의 몸을 가리는 풍습인데 퍼다를 엄수하는 힌두교나 무슬림 집안의 여성 환자를 진찰해야 할 때가 여러 번 있었다. 커튼 사이로 내민 팔의 맥을 짚는 것 외에는 환자의 어떤 신체 부위도 보거나 만질 수 없었다. 환자의 팔목에 나의 네 손가락만 얹어 진단을 내려야 했다. 그러다 보니 손끝으로 장기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어서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피부의 뛰어난 적응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피부 민감도는 부위마다 다릅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낸 신경 분포도는 구글사에서 제작한 세계 지도만큼이나 정밀합니다. 생리학자 막시밀리안 폰 프레이는 촉각 역치를 측정했는데 촉각 역치란 사람의 피부에 어떤 물체가 닿았음을 감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중량을 가리킵니다. 날마다 혹사당하에 두꺼워진 발바닥은 250mg의 무게가 가해지기 전에는 감각이 없습니다. 팔뚝의 등쪽과 손등은 각각 33mg과 12mg의 압력에 반응하며 정말 민감한 부위는 손가락 끝 약 3mg과 혀 끝 약 2mg입니다. 똑똑한 목이라면 민감한 손보다는 팔뚝에 앉아야 들키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입술에 몰래 앉으려 한다면 무모한 곤충일 수밖에 없습니다. 민감도는 해당 신체 부위의 기능과 잘 맞아 떨어집니다. 손가락 끝과 혀와 입술은 최고의 민감성을 요하는 활동에 쓰이는 부위입니다. 그러나 모든 촉점, 즉 피부 감각점 가운데 압력이 주는 촉각을 느끼는 감각점도 눈의 각막에 비하면 차라리 굼떠 보입니다. 각막은 투명하고 혈관이 없어 극도로 취약하며 0.2mg의 압력만 가해져도 격하게 반응합니다. 더욱이 촉각은 정황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연구자가 내 팔뚝에 100mg의
무게를 가한다 합시다. 눈 가리개를 쓴 상태에서도 나는 팔끝에 무엇이 닿았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감각은 4초만 지나면 사라집니다. 이제 내 뇌는 팔두구 신경 말단에서 오는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명확한 위험이 없으니 쓸모없는 정보로 여러 회로를 둔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뇌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무게를 거두면 그때는 뇌가 변화에 주목합니다. 감각을 조절해주는 이 볼륨 스위치가 없다면 나는 털옷이나 기타 거친 직물로 만든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 껄끄러운 존재를 내 몸에 끊임없이 환기시키기 때문에 도무지 다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피부의 놀라운 적응력을 나는 온수 욕조에 들어갈 때마다 경험합니다. 우선 물을 간신히 견딜 만한 정도로 뜨겁게 틀어놓고 서서히 몸을 담급니다. 처음에는 마치 쐐기풀 더미 속으로 기어드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10초 내로 피부가 적응하여 조금 전과 똑같은 물이 편안하게 그리고 아늑하게 느껴집니다. 물의 온도를 계속 높여도 46.1도까지는 몸이 적응합니다. 그보다 뜨거워지면 더는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느낍니다. 적정 온도는 39도에서 40도 정도입니다. 물질이 접촉면의 모양대로 변형되는 속성을 생명공학자들은 수능성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피부가 이 성질을 놀랍도록 잘 보여줍니다. 손바닥 피부 밑에는 지방 알갱이들이 있는데 모양과 점도가 팥죽과 비슷합니다. 지방 알갱이는 아주 유연해서 거의 액상 같기 때문에 자체로는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촘촘히 얽힌 콜라겐 섬유에 쌓여 있습니다. 그물자루에 넣어놓은 풍선들과 같습니다. 볼과 둔부에는 지방은 많지만 콜라겐은 적습니다. 이중턱이나 처진 엉덩이 살로 고생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반면에 손바닥처럼 압력을 많이 받는 부위는 지방이 섬유 조직에 단단히 둘러싸여 있으며 구조는 정교한 자수와 비슷합니다. 내 손바닥에 망치를 쥐어봅니다. 지방세포 뭉치마다 압력을 받아 모양이 변합니다. 주위에 굳은 콜라겐 섬유 덕분에 완전히 밀려나지는 않고 자리만 조성합니다. 이렇게 피부 피하 조직은 계속 미세하게 움직여서 순응합니다. 조직의 모양과 압력 부위를 망치 손잡이의 모양에 정확히 맞추는 것입니다. 공학자들은 이 신기한 속성을 분석하며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힘과 유연성이 이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물질을 그들은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부 조직이 지금보다 더 단단하다면 둔감해서 얇은 유리잔을 손에 쥘 때 으스러뜨릴 수도 있고 더 무르다면 물체를 꽉 쥘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손으로 물체, 예를 들어 잘 익은 토마토, 등산용 지팡이, 고양이, 타인의 손 등을 감쌀 때면 지방과 콜라겐이 알아서 자리를 조정해 해당 물체에 맞는 모양을 취합니다. 그러면 접촉 부위가 분산되어 센 압력이 어느 한쪽으로만 몰릴 일이 없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는 유고르 손뼈에 망치를 들려본 적이 있습니다. 이 손은 표면이 너무 딱딱해서 망치 손잡이에 닿는 접촉점이 대략 4곳뿐입니다. 유연한 피부와 피하 조직이 없기 때문에 망치질을 몇 번만 해도 접촉점마다 염증과 궤양이 발생할 것입니다. 내 손의 경우는 수능성 덕분에 충격이 살갗 속의 손 전체로 흡수가 됩니다. 공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수능성이라는 단어는 물리적 몸에만 아니라 영적 몸인 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내 뼈를 덮고 있는 피부 조직은 손에 쥔 물체가 무엇이든 그 물체의 모양에 순응합니다. 그 모양이 들쭉날쭉하든 매끈하든 가리지 않습니다. 물체더러 내 손의 형체에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적응해 압력을 분산시킵니다. 이 수능성의 개념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내 형체가 움직여 외부의 다른 형체를 접촉할 때
내 영적 피부는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누구 쪽의 성품이 순응하는가요? 손으로 물건을 줄 때처럼 나는 네모난 대상에게는 네모가 되고 둥그런 대상에게는 둥그레지는가요? 안타깝게도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분열을 일삼고 배타적이기로 유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과 가치관이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모본이 되십니다. 그분은 재정적, 도덕적 밑바닥 인생들에게는 물론이고 멸시받던 소수 집단들과 로마군 장교들에게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인 기쁜 소식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용케 다양한 집단 사이를 유연하게 넘나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몸의 비유를 완성의 경지로 끌어올렸는데 메시지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피부 세포 정서를 움직이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해리 F. 할로우 박사는 위스콘신 대학교에 있는 자신의 실험실에 서서 새끼 원숭이들을 지켜보기를 좋아했습니다. 원숭이들은 우리의 깔린 담요에 일종의 정서적 애착을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일어나서 관찰해보니 그들은 담요를 매만지며 그 옆에 꼭 붙어 있었고 아이가 곰 인형에 정을 붙이듯 담요에 정을 붙였습니다. 담요를 깐 우리에서 자란 원숭이들은 바닥이 철망으로 된 우리에서 자란 원숭이들보다 실제로 더 건강하고 덜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런 차이는 혹시 담요의 보드라운 감촉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할로우는 뽀송뽀송한 직물로 원숭이 어미 모형을 만들고 뒷면에 전구를 달아 우리를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기발한 가짜 어미의 몸에는 고무 젖꼭지도 달려 있어서 새끼들이 빨면 연결된 관에서 젖이 흘러나왔습니다. 새끼들은 이 가짜 어미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요? 이 어미는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 어미와는 달리 새끼를 거칠게 다루거나 물거나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무생물 어미 모형으로 새끼를 기를 수 있음을 확인한 할로우는 다음 단계로 어미와의 신체 접촉의 중요성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끼 원숭이 8마리를 대형 우리에 넣고 직물로 만든 어미 모형 외에 순전히 철망으로 만든 어미 모형도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젖 공급을 맡은 조교들이 새끼를 4마리씩 두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직물 어미와 철망 어미의 젖을 빨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새끼마다 정해진 어미에게서만 젖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명백한 동향이 아주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8마리 모두 직물로 만든 어미 모양 곁에 우르르 모여 어미를 끌어안고 매만지며 올라탔습니다. 철망으로 된 어미 모형에게 배정된 원숭이들도 먹을 때만 그쪽으로 갔다가 아늑한 보호를 찾아 얼른 직물 어미 모형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무서울 때면 8마리 모두 직물 어미 모형에게 달라붙어 위안을 구하곤 했습니다. 심리학 개론 교과서들에 실린 유명한 사진에 보면 할로우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뒷다리로는 직물 어미 모양에 매달린 채로 힘껏 몸을 뻗어 철망 어미 모양의 젖을 빨고 있습니다. 할로우는 포유류의 새끼는 접촉 위안이 필요하며 하여 무엇이든 실제 어미와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것을 찾아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상대로 접촉 위안은 애정 내지 사랑의 중요한 기본 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변수가 수유의 변수를 거의 완전히 잠식할 줄은 미처 몰랐다. 실제로 양쪽의 격차가 어찌나 큰지 새끼와 어미의 잦고 친밀한 신체 접촉을 확보하는 게 수유의 주요 기능으로 보일 정도다. 확실히 사람은 젖으로만 살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인류학자 애슐리 몬터규는 탁월한
대표작 터칭에서 앞 실험을 비롯해 많은 유사한 실험을 소개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동물의 새끼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어미와의 친밀한 신체 접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포유류, 즉 개와 고양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포유류들은 시간을 들여 새끼를 핥아줍니다. 출생 후에 핥아주지 않으면 대개 새끼가 죽으며 배설하는 법도 끝내 배우지 못합니다. 몬터규가 내린 결론과 같이 핥아주면 꼭 필요한 촉각 자극이 채워집니다.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동물의 신체 접촉 욕구는 자라서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등을 구부려 주인의 다리에 비벼대고 개는 배를 만져달라며 바닥에 누워 몸을 흔듭니다. 원숭이는 몇 시간이고 동료의 털을 빗질하며 다듬어 줍니다. 몬터규는 인간의 경우 상고 중에 겪는 촉각 자극이 아기에게 반드시 필요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출산 과정이 이토록 고되고 오래 걸리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14시간 남짓한 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자궁 수축은 여태 산모 입장에서만 설명되었고 태아 입장에서는 설명된 적이 없지만 몬터규에 따르면 그 시간에 아기에게 가해지는 요긴한 자극을 통해 특정한 신체 기능이 최종 완성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이 사망률도 높고 호흡곤란 증후군 발병률도 높은 것이 혹시 이 때문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출산 과정에서 촉각 자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 추론 단계지만 출생 후에 가지는 신체 접촉이 필수라는 점만은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불과 1920년까지만 해도 미국 내 일부 고아원의 유아 사망률은 100%에 육박했습니다. 그 즈음 보스턴의 프리츠 텔벗 박사가 독일에서 도입한 따뜻한 사랑의 보살핌이라는 개념은 그리 과학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뒤셀도르프에 있는 아동병원을 방문했을 때 병약한 아기를 안고 얼으며 계속 병원 안을 서성대는 한 노파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이드는 저분은 안나 할머니입니다. 의학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는데도 아기가 호전되지 않으면 그때는 아기를 안나 할머니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감쪽같이 해결되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고 2차 대전 당시에 고아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고아들을 오스트리아에 있는 고아원의 묵인시설, 세균에 하나도 없는 묵인시설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얼마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모들이 어루만져주고 다정하게 안아주고 키웠던 참으로 형편없는 시설에 있던 고아들은 건강하게 발육되는 것을 우리가 실험으로 알 수가 있고, 토끼도 그렇습니다. 토끼가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층층이 한 칸에 한 마리씩 집어넣고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 키우는 곳에서 풀이나 이런 모이를 주는 여자가 키가 좀 작습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쭉 모이를 주면서 높은 데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지만 낮은 데는 또 구부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이 닿는 그 층이 있어요. 그 층은 쓰다듬어 줬어요. 모이 풀을 주면서 전부 쓰다듬어 줬더니 쓰다듬어 준 토끼들은 건강하게 잘 자랐고 나머지 토끼들은 허약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텔벗이 이 신개념을 미국 기관들에 제의하자 행정가들은 단순 접촉이라는 별난 방법으로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부모들에게 아기를 안아주거나 응석바지로 기르지 말라고 조언하던 때였습니다. 아이를 부모에게서 분리시켜 타가소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기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속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들도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뉴욕 벨뷰 병원에서 모든 아기를 뉘어놓지만
뉘어놓지만 말고 하루에 몇 번씩 엄마처럼 안아주어야 한다는 정책을 시행한 뒤로 그곳의 유아 사망률이 35%에서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 많이 죽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루마니아의 여러 고아원에서 신체 접촉 없이 자란 아이들을 연구한 결과 신체와 정신 모두 발육이 부진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신체 접촉은 지금도 평가절하되고 있으며 여간에서 유아 발육에 꼭 필요한 요소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대체로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부모가 아기를 만져주는 횟수는 더 뜸해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아버지들이 자녀와 살을 맞대는 시간은 하루 평균 30초에 불과합니다. 일부 중증 장애자에게는 신체 접촉만이 유일한 치료법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폐아의 경우는 꾸준히 만져주어야 혼자서만 웅크리고 있는 고립에서 아이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몬터규의 결론에 따르면 피부의 위상은 눈이나 귀보다는 높아서 감각기관 가운데 최상위를 차지합니다. 바깥 세상의 정보를 전달할 뿐 아니라 기본 정서까지도 지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세상은 안전한 곳인가? 적대적인 곳인가? 이런 원초적 확신이 삼투압처럼 피부에 스며듭니다. 신체 접촉의 은유는 우리의 어휘 속에서도 스며들어 남을 대하는 방식을 표현해 줍니다. 우리는 사람을 잘못 건드리기도 하고 반대로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도 합니다. 귀가 얇은 사람도 있고 살살 손대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낯가죽이 얇거나 두껍고 또 아픈 데를 들쑤실 수도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촉이 좋거나 나쁘기도 합니다. 신체 접촉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신체 접촉은 자칫 상처 입고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배우자에게서는 철갑같이 냉담한 저항을 혼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고집하는 아이에게서는 심드렁한 무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류처럼 짜릿한 성관계도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것은 서로를 동시에 만져주는 공생의 시간입니다. 입맞춤과 따귀를 때리는 행위는 둘 다 접촉이자 소통의 수단입니다. 감정의 깊은 저수지를 흔히 은유적으로 인간의 마음이라 부르거니와 피부세포는 거기로 들어가는 쭉 뻗은 길입니다. 도로가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을 표현하는 매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영적 몸인 교회의 피부도 소통기관이요 사랑을 표현하는 매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돌이켜보면 그분은 손을 뻗어 시각장애인의 눈을, 한센병 환자의 살갗을, 다리를 저는 사람의 다리를 만지셨습니다. 어떤 여인이 그분의 치유력을 받고자 군중 속에서 밀착해 왔을 때 그분은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를 멈춰 세우시며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이 만지시면 능력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주 사람을 만져서 치유하셨는지 간혹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중 다수는 틀림없이 볼품없는 데다 당연히 병들고 불결하고 악취를 풍겼습니다. 그분은 요술지팡이를 흔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일일이 만져주실 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셨을 것입니다. 기적을 체계화하여 중풍 환자들은 저쪽에, 열병 환자들은 이쪽에, 한센병 환자들은 그쪽에, 이런 식으로 군중을 병증별로 나눈 뒤 손을 들어 각 집단을 단체로 치유하셨다면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른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질병 퇴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개개인을 섬기는 것이었는데 마침 그중 일부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사랑과 긍휼을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군중에게는 사랑을 쉽사리 내보이실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사랑은 대개 신체 접촉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식료품과 의약품 같은 자원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그런 활동에
쭉 몸 담으면서 내게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려면 사람을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과의 대인 접촉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사역의 모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브랜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에서 중환자를 치료할 때 있었던 일인데, 내가 약을 처방해 주면 때로 환자의 친척들이 가서 약을 사가지고 돌아와 내게 영험한 손으로 투약해 달라고 부탁하곤 했다. 같은 약이라도 의사가 먹여주면 약효가 더 좋다고 믿었던 것이다. 미국에서도 신체 접촉에 관한 최근에 이루어진 여러 연구 결과, 의사가 다독이며 만져주면 환자에게 진찰 시간이 훨씬 길게 느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를 떠나온 나는 미국 본토에 유일하게 있는 한센병원 영내로 옮겨왔다. 이곳 카빌에는 눈물겨운 역사가 있다. 이 병원은 빈첸시오와 아우르사랑의 딸회라는 카톨릭 수녀원이 1890년대에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라는 특별한 소명을 받고 세운 곳이다. 한센병원 근처에 살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타조 농장을 짓는다고 꾸며대며 미시시피 강에 있는 외딴 늪지에 작은 땅을 매입했다. 첫 환자들은 얼굴을 검게 칠하고 방수포를 뒤집어 쓴 채 석탄 바지선에 실려 밤중에 몰래 들어왔다. 그러나 한센병원 소식이 금세 새어나가면서 공사장 인부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한센병, 이게 이제 나병입니다. 문둥병. 한센병에 대한 오해가 어찌나 공포심을 조장했던지 아무도 접촉의 위험을 감수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수녀들아 이에 아랑곳 없이 소명에 충실했다. 용감한 여장부인 수녀원장의 지시를 따라 직접 호미와 삽을 들고 운하를 파서 늪지의 물을 빼냈다. 건축 경험이라고는 전무한 수녀들이 땀에 찌든 뻣뻣한 수녀복 차림으로 힘을 합해서 기초를 닦고 건물을 세웠다. 오로지 그들은 어두운 밤을 틈타 찾아오는 흉한 몰골우 환자들을 만져주고 치료해 주겠다는 그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로부터 거의 한 세기가 지나 내가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 바로 그 병원이다. 환자들 가운데 다수는 신경세포가 다 죽어 물체를 만져도 구분하지 못한다. 가구, 직물, 잔디, 아스팔트 등 무엇이든 다 똑같이 느껴진다. 불이 꺼져 있는 난로와의 차이를 느끼지 못해서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어 다친 손을 치료해 주고는 했다. 뜨거운 것도 못 느낍니다. 나는 한센병이 싫다. 이 병을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손발의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 결국 환자는 대인접촉을 감지하는 기능을 잃는다. 남이 손을 잡아주거나 어루만져 주어도 아예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무지와 미신 때문에 이 병은 환자에게서 친구와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마저 빼앗아갑니다. 한센병은 참담하리만치 외로운 병입니다. 그동안 일취월장한 한센병 연구 및 치료는 카빌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활약한 덕분이었다. 특히 영국 한센병 선교회와 미국 한센병 선교회의 역할이 컸다. 가끔 나는 한센병만 전담하는 독자적 기관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말라리아 선교회나 콜레라 선교회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말이다. 아마 그 이유는 한센병 환자들이 대인 접촉을 박탈당했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이것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처참한 결핍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세심한 사랑은 이것을 가장 잘 채울 수가 있다. 의료계는 한센병 환자에게 큰 도움을 베풀 수 있다. 우리 외과 의사들은 덧난 궤양을 치료하고 힘줄 이식과 성형수술을 통해 공들여서 손발을 재건한다. 사라진 눈썹을 새로 이식하고 무익해진 눈꺼풀을 복원하며 때로는 시력을 되찾아 주기도 한다. 직업치료사는 환자에게 건설적인 기술을 가르쳐 새로운 삶을 열어준다. 그러나 우리가 한센병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그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선물은 신체 접촉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살을 맞대 그들을 사랑한다. 사실 나도 한센병을 처음 상대할 때는 조금 두려웠다. 하지만 물리치료사인 루스 토머스 선교사의 도움으로 내 속에 숨어있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루스는 우리 진료소에 물리치료실을 차리고 근육에 쓸 전기자극법과 뜨거운 파라핀 요법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었다. 그녀는 또 손으로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면 환자의 손이 굳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날마다 구석에 앉아 한센병 환자들의 손을 주물렀다. 내가 루스 그렇게 살을 직접 맞대면 어떻게 합니까? 장갑을 끼셔야죠. 라고 주의를 주어도 그녀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계속 주물렀다. 루스 토머스는 단순한 요법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는데 내가 보기에 이 성과는 마사지 기법 못지않게 그녀가 선물로 베푼 대인 접촉 덕분이다. 우리 코스 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남의 몸을 손으로 직접 만져줍니다. 그렇죠? 셀젤을 바르고 직접 접촉합니다. 그게 얼마나 정이 가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또 마사지를 받는 자들도 그거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신체 접촉을 통해서 애정이 전달이 되고 사랑이 전달이 되고 마음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에는 병원도 부족했고 약도 부족했습니다. 또 밤 12시 넘으면 밖에 나가지도 못했고 불도 꺼졌습니다. 그때 복통으로 어마어마하게 내가 어린 나이에 고생을 했는데 할머니 또는 어머니가 내 복부를 문질러 줍니다.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문질러 주면서 아가야 내 손은 약손이다 약손이다 하면서 한참 문질러 주며 심했던 복통이 눈 사라지듯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왜 그럴까요? 이 접촉점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병도 치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인한 접촉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점은 우리 코스로 하시는 분이 아닌 우리 신앙인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무서워요. 사랑을 표현하고자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악수를 하거나 껴안으면은 성추행이라고 바로 그냥 고소가 들어옵니다.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애정을 표시하는 방법이 이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눈빛으로만 교환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겠죠. 그 진료소를 개소하고 몇 달 뒤에 나는 어느 똑똑한 청년의 손을 진찰하면서 어눌한 타밀어로 이렇게 설명했다. 인도의 타밀어입니다. 경이 진행되는 것을 막고 어쩌면 손 동작도 일부 되살릴 수 있으나 안면 기억만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환자분 얼굴 정도면 별로 흉하지도 않은 데다 약을 먹으면 더 악화될 일도 없어요. 여자분들이야 작은 뾰루지와 주름 하나에도 민감하지만 어차피 우리 남자들은 얼굴이 큰 고민거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약간 농담조로 윙크를 날리며 한 말이다. 웃음으로 받아주려니 했는데 갑자기 그가 몸을 들썩이며 숨죽여 흐느꼈다. 나는 조수에게 영어로 물어보았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요? 혹시 내 말을 오해한 건가요?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녀가 환자에게 타밀어로 캐 물어서 내게 전한 말은 이랬다. 아닙니다. 선생님, 어깨에 선생님이 손이 닿아서 울었답니다. 여기로 오기 전에는 여러 해째 자기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어린 아이 친부모 밑에서 호응하고 안고 키운 어린아이들은 커서도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친부모가 아닌 사람들 밑에서 학대받고 자랐다고 한다면은 성격이나 성품 자체가 모나게 되고 결국은 발육 상태도 아주 안 좋게 됩니다. 이 손으로 인한 타인과의 접촉,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습니다. 아주 접촉해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하는데 이제 상대방이 이해하는 경우에만 접촉이 가능하니까 이런 점에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잘 이겨내는
그리고 건강한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